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녀의 떨린 목소리에 두 남자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정화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이 장면의 시작은 1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화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오롯이 자신의 시간입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보니 시장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인, 택시기사, 시장 상인들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지으며 밥과 국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중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셔츠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 윤석호였습니다. 그는 몇 달째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정화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늘 이렇죠.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식당의 가스밸브가 고장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석호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낡은 공구함을 꺼내고 말없이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그가 땀을 닦으며 묵묵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 깊이 오래된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언제였던가. 며칠 후부터 그는 자연스럽게 식당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식자재를 나르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며 늘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내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식당 불을 끄며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삶이 여전히 고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요즘 사장님 얼굴이 환해졌어. 정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식당 한쪽을 정리해 만든 작은 공간에서 정화와 석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 대신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정화의 손에는 작은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긴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석호는 손끝이 떨리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시장 상인 몇 명과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식당은 더 바빠졌습니다. 석호는 메뉴를 새로 고안하고 벽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화 식당은 시장에서 점점 이름을 알렸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들은 장부를 맞추고 재료를 주문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상이 피곤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석호의 지인이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식당 브랜드를 크게 키워보자는 말에 그는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불안했지만 그의 열정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석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정화는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피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가게의 수입이 줄기 시작했고 통장에 모아둔 돈이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다 낯선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김상훈.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 이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편함에는 이름 모를 발신인의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화 씨, 오랜만이네요.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정화는 한참 동안 편지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두 번째 봄의 평화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불빛이 빗물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화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날 받은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마음속엔 오래 묻어두었던 이름이 아프게 떠올랐습니다. 김상훈. 그녀의 첫 남편이자 가장 큰 상처로 남은 사람. 세월이 그렇게 흘렀건만 그 이름은 여전히 가슴 한쪽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화는 편지에 적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방,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 세월의 흔적이 그의 얼굴을 짙게 덮고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야, 오랜만이야.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안함과 후회가 엉켜 있었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꼭 눌렀습니다. 왜 이제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상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땐 너무 겁이 났어. 너랑 애들한테 피해줄까 봐. 그의 변명은 오래된 비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은 핑계일 뿐이었고 그가 사라졌던 날의 공허함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화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이라도 조금 갚아줘. 그때 못해준 거, 이제라도.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이건 그때처럼 또 도망칠 구실이 되겠죠. 그녀의 말에 상훈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 내리는 유리창 밖으로 차들이 지나갔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번졌습니다. 다방 문을 나서며 정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열자 석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정화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를 잠깐 마주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무언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낼 거예요. 그 불빛 아래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식당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상훈을 만난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그녀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석호는 달라진 정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해 보여요. 정화는 대답 대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손님이 많아서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의 파문처럼 그녀의 하루를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후 식당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상훈이었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사 좀 하고 갈게요. 그의 말에 정화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고 석호가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정화 씨 아는 분이에요? 정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모든 걸 들켜버린 듯 했습니다. 석호는 상훈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 전 남편이죠? 정화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꼭 쥐었습니다. 그냥 잠깐 왔어요. 다시 엮일 일은 없어요. 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뭘 감추든 나한텐 진실이 필요해요. 그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어둠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다시 나타난 걸까? 왜 지금일까? 그녀의 가슴은 묘한 두려움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에는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새벽녘 석호는 조용히 일어나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빛바랜 봉투 하나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상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의 눈빛이 어둡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대체 왜 돌아온 거야? 그날 이후 그들의 집엔 차가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식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화와 석호는 여느 때처럼 나란히 일했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이 간 유리처럼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그들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정화의 꿈속엔 상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던진 마지막 말, 그땐 너무 겁이 났어. 그 한마디가 자꾸 귀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훈이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석호가 카운터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정화 씨 좀 보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존재만으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석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손님, 여기 다시 오실 일 없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상훈의 말이 끝나자 정화가 급히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녀의 떨린 목소리에 두 남자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방에 김 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화는 상훈을 식당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정화는 손끝을 떨었습니다. 난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알아요?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겠죠. 그래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정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상훈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진 빗방울은 마치 용서받지 못한 세월의 무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석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당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밤 석호는 식탁 위에 놓인 상훈의 명함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나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상처예요. 석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든 뭐든 우리 사이에 그 이름이 끼어드는 순간부터 끝이에요. 그날 밤 정화는 식당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의자들이 뒤엉켜 있었고 고요함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주방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행복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가가 번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견디는 사람의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식당의 매출은 줄었고 정화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석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출장 중이야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들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빈 그릇들처럼 가족의 자리는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장부를 정리하다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다시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상훈. 정화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석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는 잠시 장부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식당 확장 자금이 필요했거든. 정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요? 내가 뭐라 했어요? 제발 그 이름이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석호는 담배를 꺼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나한텐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식당에선 손님을 맞으며 웃었지만 집에선 서로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석호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정화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김상훈 씨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게 확인됐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뒷방에 홀로 앉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훈이 또다시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여파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며칠 후 석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정화 씨 정말 몰랐어요. 난 그냥 그 사람이 좋은 투자자라 믿었어요. 정화는 창살 너머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을 2번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나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18살 소녀였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두렵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녀는 천천히 눈을 닫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을 낼 거예요. 시간은 흘러 정화는 58이 되었습니다. 석호의 사건은 길게 이어졌고 그는 짧은 형을 마친 뒤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화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또 한 번의 이별이 남긴 허무함을 견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싶었던 날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주방불을 다시 켰습니다. 내 손으로 세운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것도 지켜내는 것도 나예요. 그 말은 그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자 정화식당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선 정화 사장님은 인생이 담긴 된장찌개를 만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웃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임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김상훈.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짧은 글씨들이 삐뚤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편지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이 세월의 끝에서 들려오는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던 상우는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정화야, 미안했어. 이제야 진심으로.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상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맴돌던 인연이 마지막 숨결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식당 한켠에 하얀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나도 다시 시작할게요. 그날 오후 시장 골목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젖은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냄새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불을 켜자 따뜻한 된장 향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다 왔어. 정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오늘은 내가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끝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세월의 끝에서 정화는 마침내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